서울의 한 박물관. 이곳에서 한 가족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담은 전시가 열리고 있다. 항일운동가이자 대동단 총재였던 동농 김가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한 그의 아들 김희한. 시아버지와 남편을 따라 망명해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맡았던 정정화. 임시정부에서 태어나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김자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이 전하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사. 그리고 해방 후 그가 겪은 현대사를 만나본다. 김구 선생이 그 주석이 된 거는 이제 충칭으로 완전히 옮겨가고 난 뒤에 주석이 되셨죠. 회장님께서는 언제 이 충칭으로 옮겨가시게 됐습니까? 내 기억에는 43년인가 그 중경에 한국 독립당에 별도 건물이 생겼어요. 근데 그 건물이 생겼는데 아래층은 회의실이고 2층에 3분의 2가 사무실이고 3분의 1은 살림방이었는데 그 우리 식구가 살았는데 44년 여름부터는 계속해서 나도 그 청사에 가서 중경에 있는 한독당 당사에 가서 기거를 했어요. 예, 충칭 임시정부 시절에는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임시정부에는 저 선전위원회 위원 또 외교위원회 위원을 있었어요. 이제 말하자면 외교부하고 선전부의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셈이죠. 무슨 책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주 회의 수적에만 한 번씩 하는 거고 한독당의 일은 실제로 부장이 5 있었지만 이제 우리 식구가 당사에서 기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의 일들까지도 이제 도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원체 그때 바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가족까지도 당의 일을 많이 돌봤죠. 아버님이 이제 당 이외에 광복군 사령부에 또 출근을 하셨으니까. 갈수록 성장하시면서 우리 회장님도 또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 또 열의가 굉장히 높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학도연군에 지원을 하셨다면서요? 그 44년에 이제 그때는 이제 미국이 좀 숨을 돌릴 때라 중국 군대에다 무기를 이제 많이 지원을 시작을 했는데 중국 군대가 질이 원치 얕아서 신무기를 받아서도 쓸 수가 없어요. 그 당시 학교만 들어가면 무조건 군대 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거의가 일사무식이, 사병은 99% 제 이름도 안 쓸까 정도의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 사병이었기 때문에 신무기를 공급해도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냐, 좀 배운 사람들을 군대에 끌어넣어야 되겠는데 1차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거다. 그래서 학생 지원군을 한번 모집하자 해가지고 그게 44년 10월 1일부터인가 모집이 시작됐어요. 중국서 군대에 들어간 나이가 만 18세인데 학생 지원군 뽑을 적에 만 16세로 했어요. 근데 내가 만 16세에서 내가 지원할 적에 한 보름 모자라요. 그거는 좀 한 살인가 올려서 내가 써내가지고 그냥 통과돼서 들어가긴 했는데 그때 지원자가
뭐 생각보다 아주 많았기 때문에 부모의 승낙을 받으라 이게 조건이 돼 있고 승낙서는 이제 내가 뭐 도장 하나 새겨가지고 찍어서 냈는데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와서 내 도장 찍은 일이 없다니까 그냥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갔죠. 그때 왜 중국군에서 모집한 학도의용군으로 해서 가셨습니까? 아니 나도 광복군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광복군에는 고중을 졸업한 다음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 생각엔 그때까지 전쟁에 안 간다고 난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어서 근데 전쟁에 그래도 나가서 일본 놈하고 한번 싸워봐야지 나중에 국내 들어가서도 집안 어른들만 쫓아다녔다는 게 창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했고 그래서 아버지는 광복군에 들어가겠다는 걸 받아 얘기를 응하지 않으니까 중국 군대 지원한 거죠. 그때 어떻게 저렇게 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당시 내 나이의 친구들 사이에서 나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나는 신문하고 시사 잡지를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아주 국제 문제까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래서 다 결국 모든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독립에 관한 관심에서 출발해서 이제 국제 문제까지도 다 관심을 갖게 된 거죠. 학도의용군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 후로 이 아버님이 하시던 이 일을 좀 돕게 됐다면서요. 어떤 일을 하게 됐습니까? 광복군에서 한 달에 한 번 중국의 이제 중앙방송국 광파전대라고 그러는데 광파전대에 단파 방송국이 있어요. 거기서 한국에 대한 방송을 이제 한 달에 한 번 광복군 선전과장 앞으로 그걸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내용으로 얘기할까를 아버님이 집에 와서 같이 어머님하고 또 나도 옆에 있는 자리에서 의논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걸 갖다 문장을 맹길어서 이제 방송국에 가서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난 이제 그때 우리말에 대해서 철자법 같은 걸 다 제대로 했었기 때문에 이제 초를 잡아서 지리고 그랬죠.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그 원고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뭐 주로 이제 이렇게 광복군이 있다는 거 이제 일본은 이제 망해가고 있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중경에 계실 때에는 그 외부 소식도 잘 알고 또 그런 소식들을 잘 정리해서 주변에도 잘 전파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그럼 김일성 장군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항일 투쟁과 관련된 그런 얘기도 좀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자세히 들어본 일은 없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정도. 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거든요. 소위 만주사변이라고 그러죠. 네. 만주를 점령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항일 유격대라는 게 대부분 다 만주 지역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 유격대 번거지가 다 일본 사람들 뺏기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가까이는 계속 거기서 싸웠대요. 이제 번거지는 뺏겼지만 그래도 피해 다니면서 싸우다가 이제 결국은 일본의 점령이 더 확고해지니까 이제 북경 쪽으로 다 탈출해 나왔는데 지도형 사람들은. 근데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대원들은 대부분 그냥 만주에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는 이제 중국 군대도 다 철수하고 또 이제 민족진영의 지도자들도 다 후퇴하고 난 다음에 아마 34, 5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쯤부터는
중국 공산당의 지하 조직이 이제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남아있던 유격대원들을 다시 모으고 또 젊은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 맹긴 게 동북 항일 연군이라고 불렀죠. 그때 초기에는 역시 그 과거에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던 분들 중에 거기 남아 있었던 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연안서 파견된 이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때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때 말하자면 중학교 학생들까지 또 들어가서 싸우고 했는데, 이제 그 젊은 세대는 그냥 대원으로 있었는데, 불과 2, 3년 사이에 일본의 계속적인 토벌작전 이런 것 때문에 지도층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났거든요. 잡혀간 사람도 있고, 결국 이제 영도급 사람들이 없어진 상태가 됐을 젊은 층에서 지도자가 올라온 것이 김일성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일본군에서 빠져나와서 독립운동으로 한 김경천 장군이 진짜 실제 김일성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던데. 난 김경천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만주에서 활동했다면, 그럼 그 사람은 만주에서 다른 활동했던 정의부 같은 데서 활동했던 어른들, 아까 얘기했네, 김학규 장군이든지 그 이준식 장군 같은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지, 모르는 사람이 공주에서 뛰어내려와서 그 부대를 영도했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죠. 당시에 이 임시정부 상황, 또 주변 상황은 잘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광복군이 국내로 직접 진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다면서요. 예. 미군이 앞으로 한반도에 상륙작전을 할 적에 국내에서 이제 무전으로 연락도 취하고, 또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서 숨을 장소 같은 걸 마련하고, 이제 이렇게 무전으로 연락이 되면 앞으로 미군이 상륙작전을 할 적에 이제 그 무전으로 연락하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철도 폭파하는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다 받았다니까요. 근데 대원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학병 수시 중심이었으니까 대개 다 의식 수준이 높으니까 다들 미군의 일은 미군의 일이고, 우리 국민들을 조직하는 일,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또 백범 선생님도 그걸 물론 대원들한테 요구를 했고, 훈련하는데 직접 가서 이렇게 강연도 하고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대원 수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대개 학병 출신들 순경 거쳐간 사람이 30명이 좀 못 돼요. 그 사람들 거의 전원이 거기 가담해 했고, 그 이후에 결국 우리나라에 가서 이렇게 숨어서 활동을 쓸 정도로 국내에 어느 정도 밝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 사촌 형은 36년 때 초등학교를 국내에서 졸업하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우리 가족이 서울에 살고 있고 하니까 가서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 훈련을 같이 받았어요. 그때 임시정부에서는 어떤 것을 기대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미군 작전에 적극적으로 물론 협조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지하 조직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직해서 이제 임시정부 산하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겠죠, 그때.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는다.
하지만 임시정부 요인들은 미 군정의 견제로 3개월이 지나서야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그리고 김자동은 이듬해 5월 임시정부에 남아있던 가족들과 함께 귀국한다. 그는 보성중학교에 편입한 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다. 그리고 1950년 6.25 한국전쟁을 겪게 된다. 이때 김자동은 북한 의용군에 강제로 끌려가 가까스로 빠져나오지만 서울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납북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충청에 계시면서 이 광복을 맞은 우리 대한민국 그다음에 뭐 서울 그런 모습들은 소식은 좀 들으셨습니까? 9월 초인가 미군이 진주하는 거를 영화관에서 뉴스로 처음 봤어요. 이게 서울 거리를 영화에서 처음 본 게 그때예요. 시청에서 중앙선까지 행진하는데 그때 그 거리를 보고 사실 그 서울에서 제일 좋은 거리거든. 야, 서울이 괜찮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고 그때 그 뉴스 영화를 보면서 참 일본 중앙선에는 일본기를 끌어내리고 거기에 군중들이 환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미군기가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 나도 내릴 적에는 참 그 일본 일장이 내릴 적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아마 국민들 전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수원 장면이 안 나와요. 내려갈 적에 국민들이 환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조기 올라갈 적에는 국민들의 반응이 뉴스 영화에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 자리에 태극기가 올라가지 않고 성조기가 올라가는데 뭐 참 독립이 아직 안 됐구나 하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죠. 임시정부가 곧바로 못 들어왔죠. 네. 언제쯤 들어오게 된 겁니까? 귀국한 건 11월 첫 제1진이 11월 23일 날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게 됐죠?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벌써 반으로 쪼개졌고 일단 서울로 들어오려면 미군에서 교통수단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들어갈 재수가 없거든요. 또 입국 허가도 미국 측에서 내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미국 정부하고 직접 내원도 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중국 정부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연이 된 거죠. 그 임시정부에서 김구 주석을 비롯해서 임정요인이 들어올 때 그때도 공식적인 임정 차원에서 들어온 거는 아니라 개인 차원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비밀리에 귀국을 했다고 그러는데 비밀리는 임시정부에서 그걸 비밀에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 군정당국에서 그걸 안 알려준 거죠. 우리가 직접 알릴 도리가 없잖아요. 미 군정에서 이제 오니까 국민들한테 미리 가르쳐줬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질 않았죠. 김 회장님은 귀국은 언제 하셨습니까? 나는 그 이듬해 5월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중경서 귀국을 위해서 떠난 첫 번째 그룹이 버스로 떠난 게 1월 중순이에요. 근데 그게 상하에 도착하는 게 2월 초예요. 한 반달 동안 걸렸다는 얘기예요. 도착해가지고 빨리 들어온 사람들은 3월 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아버님은 9월 초에 충칭에서 상해로 파견이 됐어요. 임시정부에서 교민 선무단의 일을 맡아서 하라 해서 그 조시원 선생하고 두 분이 파견돼서 상해 교민 관계 일을 맡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귀국한 다음에도 그 일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해서 5월 달에 돼서야 귀국했어요. 회장님께서 이 중국에서 귀국하셨을 때 나이가 이제 18인가요? 예.
들어오셔서 이 공부를 계속하셨죠? 네. 보성중학교로 4학년으로 편입했어요. 그때 사실은 대학교에 대학 예과를 시험을 봤다가 이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연대 전문부 시험을 봤어요. 거기서는 증명서 문제 때문에 1차 합격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등록을 안 시키대요. 아, 중국의 그 학교 네.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같은 거. 그 안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성을 이제 또 시험을 봤어요. 본 다음에 연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등록을 해도 좋다고. 근데 그때 이제 내 생각에는 국내에서 중학교를 한번 다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성을 택했어요. 보성중학교 졸업식 때 김구 주석께서 오셨다면서요. 네.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된 겁니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하루 졸업식 전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저 졸업식 때 이제 김구 주석님을 좀 모실 수 있겠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뭐 내가 졸업식인데 좀 오시라고 부탁하면 오실 것 같아서 뭐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아버지한테 여쭤보겠다니까. 와서 축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졸업식 축사 그 내용 기억나십니까? 딴 얘기는 기억 안 나고 이 학생 중에 내 친자식 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한마디 해주셔서 굉장히 좀 우쭐했던 기억이 나죠. 근데 그날 와서 얘기를 하고 바쁘다고 우리 그냥 학생들 중에 나도 앉아 있어서 따로 인사드릴 기회도 없었는데 그것이 6월 12일 날이에요. 그리고 불과 2주 후에 백범 선생이 암살당했죠. 이렇게 마지막 뵌 거예요. 실제로 그 김구 주석은 그 중국 계실 때 이따금 뵙거나 또 얘기를 들으신 뭐 그런 거는 없으십니까? 뭐 중국서 내가 어려서 기억이 안 날 때부터 뭐 날 안아주고 그랬다는 얘기도 늘 들었고 백범 선생 어머님하고 또 둘째 아들하고 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네 식구가 한 집에서 또 한 1년 같이 산 일도 있고 그런 뭐 민족 지도자보다도 그냥 집안 어른 같이 늘 생각하고 임시정부 내정부장을 맡아서부터 항상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부지런히 주로 미국 교포들한테 편지 쓰고 이래가지고 마련해가지고 수모님 넣고 댕겨도 가족들에 대해서는 참 인색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들은 얘기는 김구 선생 둘째 아들 김신 씨한테 들은 얘기는 할머님이 쓰레기통에 가서 이런 거 배추 껍데기 내버린 거 이런 거 갖다가 씻어서 근데 그게 사실은 쓸만한 것들을 많이 내버려요. 왜냐하면 상해 같은 이제 큰 도시에 식당들이 많은데 배추로 뭘 볶은 거든 이거 시키면 그 중간 부분만 가지고 요리를 하거든요. 껍데기는 상당한 뭐 반 이상은 내버린다고요. 내버리면 그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데 그 금방 내버렸을 때 가서 주워오면 씻어서 뭐 시래기국 같은 거 맹길어서 할 수도 있는데 집에서 그런 정도로 뒷바라지를 안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보성중학교를 졸업하시고서는 대학을 서울대 법대에 가십니다. 대학 다니던 중에 유교가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교 났을 때는 어디서 계셨습니까?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 세종문화회관 뒤쪽에
도렴동이라는 동네에 있을 적에 6.25 전쟁이 났어요. 그 제일 내가 지금까지 기억나는 건 6월 28일 날 아침에 문 앞에 나가니까 조간신문이 와 있어요. 국제신문이 그때 폐간당해가지고 국도일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왔을 적에 우리 집에서 봤는데 그걸 구독하고 있었는데 통단 제목이 의정부 탈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읽으면서 의정부 뺏겼다는 소리도 없었는데 탈환은 또 무슨 소리야. 속으로 아이고 뭐 아직은 서울은 괜찮겠군. 그러고 나가 보니까 중앙청 앞에 탱크가 와요. 우리 집 그 시정문화관 뒤니까 큰 길가에 나와보니까 저 중앙청 앞에 탱크가 서 있고 그 못 보던 깃발이 날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피난도 못 가시고 여기 계셨는데. 그러니까 뭐 답답하죠. 우리야 뭐 더군다나 시골서 어디서 쌀 갖다 먹을 때도 없고 한 그런 형편에 또 여유 있게 뭐 쌀을 많이 장만해 놓고 사는 처지도 아니었는데 당장 먹을 것도 이제 걱정이 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어렵게 있었는데 8월 초에 의용군을 이제 끌려 나가게 됐죠. 의용군은 인민군의 그 의용군이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날은 날짜를 마침 기억할 수 있는 게 8월 15일 날 8.15 기념식을 거기서 있었어요. 그러고 그날 점심 때 탈출을 했어요. 탈출했다가 뭐 그날 밤에 잡혔지. 강원도 이천이라는 데서 황해도 접경인데 거기서 도망지를 쳤고 잡힌 데는 그 황해도 금천인가 뭐 그 황해도 강원도 붙어 있는 그쪽 동네에 가서 잡혀가지고는 금천 이제 내무소에서 조사를 받고는 잘못했다고 이제 다른 부대에 편입이 됐죠. 편입돼가지고 거기서 생각한 게 그냥 도망지 쳐가지고는 서울까지 갈 재주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꾀병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꾀병을 앓기 시작한 거라. 꾀병을 결국 꾀병이 통했어요. 저희들도 이 환자가 하나가 딱 이게 귀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맹길어가지고 귀향증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난.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서울에 이제 왔는데 도착하니까 그때 서울 도착할 때 기관총 소리가 들리고 이제 구입하러 한 열흘도 채 못 됐을 거예요. 내가 서울로 온 게. 9월 한 20일경인가, 이렇게 19일경인가 왔는데, 그 전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끌고 간 거죠. 아버님은 이제 납북되셨고, 그때 이 납북되기 전에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었습니까? 뭐, 원래 이제 독립되면 아버님은 뭐, 정치 활동은 안 하시는 편이었는데, 국내 와보니까 자연히 한국독립당에 그냥 간부로 그냥 기셨죠. 한국독립당 일을 보고. 그리고 백범 선생하고 이제 같은 입장에서 일을 하다가 6.25 때 끌려갈 적에도 이제 그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대개 그 한독당 또 한국사회당 뭐 이런 이제 중도 보수 사람들은 다 한테 모아서 같은 트럭을 타고서 저 조수왕 선생 댁에서 출발했다 이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나중에 뭐 폭격을 받아가지고 트럭이 망가져서 또 걷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 북쪽 상당히 평양선도 계속 북으로 후퇴하면서 끌고 가서
어디까지 가는지 정확한 건 몰라도 만주 접경 근처까지 가지 않았나. 그러고 나중에는 평양 와서 평양에 계시다는 거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고 이북 방송을 통해서 그때까지 생존한 건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러고는 쭉 소식이 끊어졌다가 64년에 돌아가신 거를 그때 이제 서울서 신문 기자가 평양까지 가고 하고 어떻게 그제서야 정확한 날짜 같은 거 다 알게 됐죠. 자식된 그 입장에서 할아버지는 상해, 또 아버지는 이 평양 인근에, 어머니는 또 이 대전 국립현충원에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느낌은 어떠십니까? 뭐 지금 상한 사람도 그렇게 쪼개져 있고 친척 중에 북에 있는 사람도 있고 북에서 다 돌아갔겠지만 어쨌든 6.25 때 북으로 자의로 간 사람도 있고 또 끌려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뿔뿔이 해져서 살게 되는 게 지금 우리 민족의 비극의 하나인데 묘까지도 그렇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납북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는 미군 부대에 들어간다. 미군에서 통역원으로 일하던 김자동은 휴전이 되자 조선일보 기자가 된다.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판문점을 출입하면서 기자로서의 경험을 쌓는다. 그리고 4.19 혁명 이후 진보 성향의 신문인 민족일보에서 일하게 된다. 하지만 북한 활동에 동조하는 기사를 냈다는 혐의를 씌워 발행인이 체포되면서 민족일보는 3개월 만에 폐간된다. 이후 일요신문 취재부장으로 또 사업가이자 번역가로 활동하던 그는 200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를 설립해 임시정부의 의미를 알리고 있다. 휴전 이후에는 곧바로 학교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를 택하게 된 어떤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으신가요? 우선 직장을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 처지였고, 근데 조선일보에서 공채한다는 걸 듣고는 내가 원래 신문기자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다 주변에서도 또 기자가 너한테 맞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내 생각에도 흥미가 있는 직업이다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때 내가 있었던 그 미군 부대에서 신문을 중앙지들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때 중앙지에 이제 조선, 동아, 서울, 경향 이게 네 밖에 없어요. 조선일보에서 마침 공채를 하니까 그래서 그 시험 응시를 했죠. 이 조선일보 기자로 계실 때 58년인가요?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나하고 대부분 나가는 분들이 관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재하라는 분이 제일 주동하는 분 중에 윗분으로 내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김재호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둘 다 한독당하고 가까웠던 분이고 또 그 김중민이라는 분. 근데 그때 조선일보 밑에 그 은마차란 다방에 있었는데 거기들 몇 사람이 가끔 이렇게 와서 만나서 얘기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승만 암살을 계획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다들 들어갔다가 4.19 때 다 석방돼 나왔는데 김중민 씨만 못 나왔죠. 옥살했어요. 신문기자 생활하시면서 기억에 나는 기사 어떤 건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 들어가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우선 처음에 가니까 나는 외신부에 가서 일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선 영어를 제일 낫게 한다는 이제 그것 때문에 번역이나 하고 하는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때 신문 지면이 작아서 해설 기사 쓰는 기회도 좀처럼 안 돌아오고 그래서 참 재미가 없대. 신문 기자가 이제 한 4년 되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생겨서 그만뒀어요. 54년에서 58년까지 4년 동안 이뤄온 내 사업이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2, 3년 동안 해봤는데 결국 재미도 못 보고 그러다 4.19가 났어요. 4.19가 나니까 내 생각에 남들은 나라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데 뭐 돈벌이만 해서 되겠는가, 다시 기자 생활을 한번 좀 해보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민족일보가 마침 또 그때 생기는 바람에 민족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한번 다시 시작했죠. 기자 생활하시면서 특별히 이건 내 특종이다라고 하는 특정 기사라든가 뭐 기억에 남는 기사는 없으십니까? 그 대단한 특정은 써본 일이 없어요. 그냥 조금 빨리 이제 특히 내가 판문점 수집할 적엔 좀 유리했어요. 그때 그 비밀 회담으로 돼 있었어요. 판문점 회담이 모조리. 근데 밖에서 엿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건물 안에서 회의를 하는데 창문이 특히 날 좀 더운 날은 창문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밖에서 들리는데 그게 이제 우리말하고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3가지를 하거든. 근데 그 그때 거기 드나드는 기자 중에 3가지를 3번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일 충실하게 쓸 수가 있었지. 민족일보로 가셔서는 어느 정도 근무를 하셨죠? 창간 때부터 그러니까 뭐 100호가 못 나왔으니까 3개월 정도 있었던 거죠. 민족일보의 그 사시나 그때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른 신문, 다른 매체와는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제일 진보적인 신문이었기 때문에 5.16 후에는 이제 하나씩 집어서 처벌하면서 언론계는 이제 이 사람 하나 이제 죽인다 이런 게 미리 결정해가지고 뭐 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시 조용수 사장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석 달 조금 더 지나서 민족일보가 폐간이 되고 뭐 간첩 자금으로 그 신문사를 운영했다라고 해서 그런 처분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가장 웃기는 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간첩이 일본에 있는 이영근이라는 사람을 간첩으로 이영근이가 처벌받은 일도 없고 일본에 있는 사람을 갖다 그냥 저 사람은 간첩이라고 말하면 정해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영근이가 돈을 줄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남의 돈 얻어 쓰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돈을 댄 사람은 다 민단계에 상당히 돈 많은 사람들이지. 근데 하여튼 이영근이한테 돈을 받았다. 이영근이는 간첩이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영근이는 일본에서 죽은 다음에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있을 적에 무슨 국가 후원장을 다 수사하고 했어요. 근데 조영수는 그 사람 간첩 이영근의 지령을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형이 되고. 그때 민족일보에서는 조용수 사장 외에도 이 신문사 간부들이 많이 같이 붙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대개 그 민족일보에 그 잡혀간 간부 중에 한 사람 빼놓고는 정당 관계를 겸했던 사람들이 잡혀 들어왔었죠. 그때 잡혀 들어간 사람 중에 윤길중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민정당의 당의장을 지냈죠. 송지영 씨 민족일보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송지영 씨도 민족일보 사건으로 잡혀 들어갔어요.
조용수 사장은 이제 이 사형위원도 됐고 집행까지 네.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언론계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때 뭐 언론들이 객소리 못하니까 뭐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야 기자들이 다 했겠지만 다른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도 근데 아마 신문 보도에서는 이제 짤막하게 아무 처형당했다는 정도로 끝났죠. 그 민족일보 사건은 그 후에 네. 한참 후에 진상규명 또는 명예회복 그런 운동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문민정부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그 민족일보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걸 맹기라가지고 그래서 그걸 맡아가지고 이제 규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잘 안 되다가 결국은 이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게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니까 아주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히 민족일보 사건 재심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러고 이제 무죄가 되고. 그럼 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의 취지는 어떻게? 그건 뭐 어떤 거였습니까? 전혀 모든 게 사실이 아니다 이게 이영근이한테 돈 받던 것도 사실이 아니고 지령을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 근본적으로 또 그때는 말하자면 이게 용공 기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삼고 했었는데 또 사실상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재판에서도 그렇게 받고 뭐 민사 재판으로 해서 가족들한테 보상금도 좀 나오고. 그러시다가 2004년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기념사업회 네.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하시게 됐습니까? 우리 애들이 할아버님 기념사업회를 하나 맹기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대동단 관계로서 투옥됐던 사람만 해도 한 50명이 되는데 요즘 그래서 집안에 좀 먹고 살만하면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아무개 선생 기념사업회, 아무개 선생 기념사업회가 이게 100개도 넘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자손이 그걸 계속하지 못할 처지가 되면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내가 보아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념사업회보다는 한다면 대동단 기념사업회를 맹일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임시정부 관계된 후손들이 떠나더라. 임시정부 기념사업회를 하나 만들자. 근데 임시정부 관계된 어른 중에 사손들이 따로 기념사업회를 맹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집안 어른은 뭐 요즘 신문, 학교 교재에도 간략하게만 가르치고 하니까 그야말로 그 존재가 계속 후세에 알려지지 않게 돼 있는 저것 때문에 그 같이 하나 맹기는 게 좋겠다는 것들 옆에서 뜻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됐죠. 앞으로 그 임정 그 기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싶으신지요?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신지? 난 그 처음부터 생각이 이게 나라에서 할 일이지 개인이 할 일이 아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했다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럼 임시정부에 관한 거를 국가에서 연구하고 또 그 업적을 갖다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우리가 개인이 하게 됐는데 이게 지속하려면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그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내가 힘이 모자라서 지금까지 성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념관은 개인이 모금해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결국 국가에서 가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하는데
이때까지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장애 임시정부에서부터 쭉 그 충칭에 이르기까지 쭉 그 주변에서 태어나고 또 그 품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임시정부 시대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랜 세월 이렇게 그걸 꾸준히 지켜왔다는 것만 해도 참 어려운 일을 한 거고, 중간에는 참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또 때로는 참 답답하게 그냥 기다리면서 지낸 시간들도 있고, 어쨌든 그 일생을 거의 바친 어른들에 대해서는 우선 나는 존경하고, 그 업적은 반드시 기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87년에 이제 그 수정된 헌법엔 분명히 대한민국의 법통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대한민국 정부가 개정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법통을 개정했다면 임시정부가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을 제대로 후세들한테 가르쳐야죠. 젊은 사람들이 애국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난 젊은 사람들은 항상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올바르게 간다고 봐요. 가르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지금 역대 정부가 다 그래왔어요. 어느 정부는 지적할 게 아니라 제대로 한 정부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역사는 근현대사, 특히 근현대사는 꼭 가르쳐야 된다고. 나라가 어떻게 하다 망했고, 또 망한 기간에 그 일본 앞제비들은 어떻게 살고, 일본 사람은 어떻게 우리한테 대했고, 또 거기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항거했느냐, 이런 거를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임시정부의 역사는 항일 독립투쟁사다.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임시정부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